경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한동안 참여연대가 열심히 한 일이 있어요. 아, 참여연대가.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뭔가 이 해외에다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뒤져봤더니 삼성 자동차 르노는 적자가 계속 나는데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알고 봤더니 영국의 에딘버러일 겁니다. 거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삼성전자는 거기를 계속 투자해요. 에딘버러에다가. 에딘버러 회사는 계속 삼성 르노에다 투자를 하고 어느 날 에딘버러가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죽었으니 갚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해서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당할 돈을 투자해서 손실이 됐습니다. 투자한 회사를 망했으니 뭐 손실이고, 삼성 르노는 투자 받은 그 회사가 망했으니 갚을 필요 없고, 그래서 삼성 르노가 적자가 나도 계속 살고 있었어요. 버티는 것도.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의 주주, 특히 소액 주주에게 배당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이제 경제 민주화 운동에서 나온 얘기로. 그래서 그게 삼성 한주사기 운동이 그래서 펼쳐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불수단, 방금 말씀하신 지역화폐. 지불수단이 다양해지면 국가 통제가 어려워져요. 뭐 각자 경기도는 나 알아서 내가 발행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은 이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한국은행 지폐는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그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정말 민주화가 잘 돼야죠. 근데 그 지역에서 결국은 돈으로 뭐 지도자가 장난을 하면 지역화폐 어느 날 지역화폐가 일반화되면 다른 화폐보다도 지역화폐가 더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겠죠. 근데 지역화폐를 남발해가지고 지역화폐를 가진, 지역화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역화폐를 그냥 막 발행해가지고 자전거로 뭐 하나 싣고 가서 달걀 하나 산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러니까 지자체 자율이 좋긴 하나 그게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지불 수단이 많아지는 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방종에 이르는 자유가 위험하듯이 경제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난세 영웅이 탄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큰 맥락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보통 질서를 지키면서 처신이 좋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국가 운영은 이렇게 도박하듯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위험하죠.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가는 게 옳은 처신.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외환 보유액 확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를 의미합니다.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는 5년 만기로 7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밀려드는 투자 수요의 발행 금리가 마이너스 0.059%로 결정됐습니다. 야, 이번에 그 주식도 보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올려들고. 뭐였죠? 저기 카카오 게임즈. 근데 지금 어디 투자할 데가 진짜 없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어서 해주시죠. 유럽 밖의 나라가 발행한 유로화 국채로서는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유로는 내부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유럽 밖에서는 처음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있다는 뜻도 되겠네요. 그런 뜻도 있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안전한 신용도가 좀 높은 국가의 채권에 몰리는 거죠. 당일 함께 발행된 달러화 표시 외평채 만기 10년 6억 2,500만 달러에서도 동일한 만기의 미 국채 금리에다가 가상금리 0.5%를 올려가지고 발행했는데 이걸 역시 우리 외평채 발행 사상 최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9월에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외평채를 월가에 우리나라가 내놓은 일이 있습니다. 외평채 가상금리를 우리나라 정부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높게 요구하는 바람에 발행이 무산되고 그런 시절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그럼 국격이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의 신용 능력이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 의미이죠. 예,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안정됐다고 보는 거죠. 어쨌거나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신용도와 위상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인식입니다. 어찌됐든 기본은 좋습니다. 네. 자, 격세지감을 IMF 저희가 구제금융도 있었고 네. 외환위기도 있었고 네. 외환 보유액이 IMF 당시에는 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외환 보유고 네. 얼마나 됐습니까? 참 격세지감이지만 오래된 얘기지만 해도 너무했죠. 이게 그냥 정부가 그 숨기고 그냥 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뚜껑 까보니까 39억 달랑 있었어요. 삼성에 지금 있는 돈보다 없었는데 그죠? 삼성돈이 아니라 유행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국가 부도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자금을 그때 그 양해각서를 경술국칠이 아니라 이게 경제국칠이라고 그러죠. 그런 용어를 썼었습니다. 경제국치. 국치. 그날이 97년 12월 3일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슬픈 일입니다. 완전히 국제사회에 항복선언을 한 날이죠. 아니, 저는 이제 IMF 때문에 자살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때 이제 IMF에서 우리가 구제금융 받은 돈이 195억 달러입니다. 고작 195억 달러 받자고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포기를 했죠. IMF에다 맡겨놓고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그 알짜배기 중소기업들 다 망했고 대기업도 망했죠. 대대적인 국가 경제 그 구조조정 작업 그러면서 실업자들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1월 말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 4,096억 5천만 달러예요. 이게 이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아까 우리 39억 달러, 195억 달러 이게 보면 이 끔값이죠. 100배네요. 네, 100몇 배 된 거죠. 뭐, 조윤 대표님, 이제 주식시장이 또 이제 안정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 뭐라 합니까? 동학개미들이 엄청 투자했잖아요. 서학개미. 요즘에 또 동학개미, 외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서학개미. 서학개미입니까?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투자했다고 엄청 또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닷컴 버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논평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서학개미들. 아까 이제 동학개미가 아니라 동학이 이제 서학으로 넘어갔는데, 공부하려고. 시름이 이제 깊어지고 있고, 돈 투자했다 이제 어떻게, 또 상당히 많은 또 웃을 얘기가 아니라, 저 기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전부 빚내서 했기 때문에 걱정이죠.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걱정.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좋은 소식이 이제 우리나라의 평채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 저는 처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재산을 보유하는 방법이 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을 가질 수도 있고, 주식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걸로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앞으로 커질 것 같다고 하면, 지금 좀 비싸게 사도 나중에 그 가치가 커질 거니까 말하자면 마이너스 금리와 똑같은 효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뭐 아주 형편없는 아프리카 어떤 국가의 채권을 가지면 이건 뭐 나중에 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우려도 있지만 한국 거
그 10년 뒤 완전에 이거 달러 산다, 유로 산다 하는 그 외평채를 가지고 있으면, 예. 이건 뭐 굉장한 가치가 있겠구만 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명목,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실제로는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죠. 나중에 금값이 올라가면 지금 좀 비싸게 사더라도 예. 더 비싸질 거다. 그때 이제 시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거. 효과, 그러니까 신용도 높고 재산을 안전자산에 투자해 놔야 자기 나라의 은행에 저금해놔봐야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1불로 빵 한 개 샀는데 2불로 빵 한 개 산다 하면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9월 들어서 나스닥 주가가 10% 이상 폭락. 나스닥이? 예, 아주 뭐 심각합니다. 예. 국제 금융 시장도 매우 불안합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정부의 예?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별하게 무슨 외출 금지 또는 뭐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외국처럼 아주 극심하게 뭐 위수령 발령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자유를 주고 경제를 흘러가게 했더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어도 아주 뭐 최우수 0.1 뭐 1, 2% 이런데 다른데 심한 데는 30몇 프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안전한 국가로 인정이 된 거죠. 뭐 그런 점도 있고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 수준이 낮아요. 아직까지는.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여기 나라가 부도가 날 거냐 아니냐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가 앞으로 돈을 벌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과 달리 일본은 미래 그 신수종 사업이 없어요. 미래 큰 돈벌이 사업이 없는데 우린 뭐 5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뭐 BTS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성장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구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외평채 마이너스 금리 조건 또는 사상 최저 금리 조건 이런 것들을 발행하게 됐고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한국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외평채 발행액은 외환 보유고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향상될 것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외화 채권 발행을 할 경우에도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현금 흐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대외 수출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외환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 15일 수출입은행은 3년 만기 유로화 표시 5억 유로 5년 만기물로 미 달러화 표시 4억 달러 10년 만기물로 미 달러화 표시 5억 달러 등 세 가지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의 첫 유로화 소셜본드인 유로화 3년물은 마이너스 금리인 마이너스 0.118%를 달성했고 미 달러화 10년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금리 조건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정부 외평채에 이어 수출입은행의 외화 채권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로도 발행되고 최저금리로도 발행되는 향후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고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호재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호재죠. 굉장히 호재.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제 우리 컨트리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의 리스크보다 삼성전자가 정부보다 낮아야 됩니다. 근데 정부의 컨트리 리스크가 국제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굉장히 그 리스크가 낮다. 그러면은 금리가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삼성전자, 아까 수출입은행은 물론 이런 데들이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컨트리 리스크 이렇게 다운된 것만큼 같이 이득을 보는 거죠. 야, 대단한.
지금 정부가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뭡니까? 뭐라 하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정말 운이 좋다. 근데 개미들한테 눈에 딱 보이게 뭐가 떠오르진 않지만 네. 어쨌든 겉모양은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운이 네.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하나 때문에 모든 다 이게 무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러니까 해봐야.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상당히. 근데 이제 그런 건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그 박원순 시장이 잘하셔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그렇죠. 상당히 박근혜 정권 때도 예. 상당히 대처를 열심히 또 했던 그런 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좀 욕을 먹으면서까지 막 무리하게 그러니까요. 관리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표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수억 많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도 네, 되고 네, 네. 그래서 지지율도 또 보니까는 뭐 네, 나쁘지 않은 것 나쁘지도 같고. 않은 것 같고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편치라는 것이 만기일에 지급되는 예, 채권 구입액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네. 근데 받는 돈은 7년 9,500원. 동안 9,500원 받아요. 10년 후에 500원 손해라. 아니 근데 저 같은 걸 살까 고민 제 같은 걸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채권을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예편치라는 것은 이제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한국으로 했던 사람이 내가 그쪽 오케이. 부분은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근데 자 그러면 이게 성립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까도 잠깐 얘기를 우리 이호 소장님께서 하셨지만 뭐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채권을 사갖고 만기까지 붙들고 있다 하고 과정을 하면은 이런 거래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100원을 주고 샀는데 10년 후에 95원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갖고 있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펀드들입니다. 펀드들이 내가 갖고 있는 채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채권들의 수익률이 있거든요. 기존 수익률이. 기존 수익률. 근데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가요? 원래 그런 거. 아, 금리하고 금리하고. 채권 가액은 이게 상반되니까. 상반관계가 있는데 미래 국제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금리를 주고 샀더라도 조금 후에 마이너스가 금리가 더 내려갈 거다 하고 예상이 되면 만기까지 붙들고 있기 전에 팔아먹으면 돼요. 그럼 그 펀드는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거죠. 펀드 회사들 그러니까 많이 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권은 개인들이 사는 게 거의 없고, 대개 이제 커서. 펀드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개인은 절대 안 사죠. 그렇죠. 개인은 금액이 커서 그러니까. 사기도 어렵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이게 여기까지 갈까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어떤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향후 우량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질 거다. 마이너스 4%까지.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아까 우리가 0.몇 프로 했던 그거 빼 0.5라고 만약에 한다면 3.5%만큼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안정적인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우리나라 그나마 정상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아, 펀드들이 내가 갖고 있는 채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채권들의 수익률이 있거든요. 기존 수익률이. 기존 수익률. 근데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가요? 원래 그런 거. 이 금리하고 금리하고. 채권 가액은 이게 상반되니까. 상반관계가 있는데 미래 국제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금리를 주고 샀더라도 조금 후에 마이너스가 금리가 더 내려갈 거다 하고 예상이 되면 만기까지 붙들고 있기 전에 팔아먹으면 돼요. 그럼 그 펀드는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거죠. 펀드 회사들 그러니까 많이 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권은 개인들이 사는 게 거의 없고, 대개 이제 커서. 펀드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개인은 절대 안 사죠. 그렇죠. 개인은 금액이 커서 사기도 어렵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이게 여기까지 갈까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어떤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향후 우량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질 거다. 마이너스 4%까지.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아까 우리가 0.몇 프로 했다면 그거 빼기 0.5라고 만약에 한다면 3.5%만큼 이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안정적인 시장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우리나라 그나마 정상이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더 좋다가 아니라 많이 좋다가 아니라 외국에는 뭐 EU에서 한 번도 다른 나라는 성공한 적이 없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EU 내에선 많아요. 네. 독일이 국채를 발행한 거 그런 건 많아요. 아 많이 있는데 EU 외 외 국점이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이게 장기적으로는 절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국제 금융 시장이 혼돈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에 국채를 발행을 한다. 그럼 내가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하고 뭐 유로 채권 표시를 발행을 한다. 그랬을 때 똑같은 10년물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그 아비트리지라고 그래요. 재정거래. 그래갖고 사갖고 바로 팔아버리는. 전문 용어네요. 아비티. 뭐 이건 뭐 많이들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 해칭 비용, 그 선물환을 그런 걸 부담하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익이 남는 경우, 단기적으로 성립된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거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선수들 많이 있어요. 선수들 많이 있죠.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원화로 우리가 이제 그 외국 달러로 사왔다가 나중에 상환을 할 때 95원이지만 환율 때문에 이게 95원이 100원에 샀지만 95원이 아니고 이렇게 105원이 될 수 있죠.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95원에서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리스크는 위험 부담은 안고 있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경제 용어를 쉽게 풀이신 정용 대표님 좀 쉽게 풀이 좀 해주시죠. 네. 예금 이자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아닌가요? 보관료 형식인데 지금도 마이너스 보관료가 지금 보관료조로 마이너스가 있는지는 얼마 전까지 모르겠어요.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네,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요새는 통장 만들어주고 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모든 서비스를 했는데 내가 돈을 보관해주는 비용 받겠다. 이런 형태의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의 은행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계좌를 유지해주는 비용. 내가 돈을 뭐 작은 돈이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돈이 뭐 수천억 있으면 어디다 두실 거예요? 사과 박스? 은행에다 놔두면 은행이 보관해 주는 거죠. 그 유지비를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 내 여유 자금이 넘쳐서 이제 더 이상 나 예금 안 받을란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관료 받아야죠. 보관료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은행에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하고 있을 때는 뭐 직원 월급도 줘야지 통장 유지도 해야지 이럴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운용해서 버는 이익 돈을 뭐 그래도 한 1억쯤 있어야 회사를 합니다 한다는데 10원을 넣어놓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통장 비용도 안 나오지. 그런 경우에는 전산 관리 비용 등등 요새는 이제 설비 투자 자동화됨으로 해서 설비 투자가 많아지고 우리 언제 뭐 손익분기점 이런 거 얘기도 했듯이 고정비를 많이 부담하는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장 10원짜리 통장이나 수천억짜리 통장이나 비용은 같아요. 그럼 10원짜리는 은행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이자를 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서 유지비를 받겠다. 또 뭐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신용카드 연회비를 받아서 신용카드를 유지하게 한다든가 또는 기름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네, 마이너스. 기름값이 이제 계속 오르고만 있다가 내려가면 그러나 이제
기름을 계속 채굴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근데 채굴 하면 고정비 부담이 많을 때 예. 원유 중단, 채굴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면은 그 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 그래요? 모든 시설은 시작하는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뭐 우리 걷기는 금방 걸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큰 기차가 가야 된다. 기동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셋업 코스트. 예, 그래서 스톱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서서히라도 계속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또 기름값이 떨어져도 보유를 해야 되는. 그래서 코로나19로 유류 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그렇죠. 되면 원유는 유조선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내리지 않고 그냥 유조선에 네가 바닷 가운데 떠 있는 게 좋다 이럴 수도 있어요. 원유 채굴량이 수요량을 상당 부분 초과해서 재고가 늘어나면 신규 채굴된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그 수요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가격이라는 거는 필요가 많으면 공급량이 적고 하면 값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외평채도 비슷해요. 뭐 요번에 우리가 한 14억 달러 정도인데 100억 달러 이상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 뭐 당연히 마이너스여도 나 살랍니다 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화된 패러다임에 저희가 맞춰야 되고, 좀 이제 논란이 얼마 전에 또 경기도지사가 발행했던 이제 지역 화폐죠, 지역 화폐. 그런 부분도 이런 에펙처를 비교해 봤을 때, 미래의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몇 개월 뒤에 돌아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걸로 담보를 해서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건 너무 짬뽕입니다. 네,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정부가 기획재정과 너무 이게 마이너스 된다니까 점핑을 저 한번 해봤습니다만 조금 뭐 사이드로 빠지는 얘기인데 네. 경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한동안 참여연대가 열심히 한 일이 있어요. 참여연대가.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네. 뭔가 이 해외에다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잘 뒤져봤더니 삼성 자동차 르노는 적자가 계속 나는데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알고 봤더니 영국의 에딘버러일 겁니다. 거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삼성전자는 거기를 계속 투자해요. 에딘버러에다가. 에딘버러 회사는 계속 삼성 르노에다 투자를 하고 어느 날 에딘버러가 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죽었으니 갚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해서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당할 돈을 투자해서 손실이 됐습니다. 투자한 회사를 망했으니 뭐 손실이고 삼성 르노는 투자 받은 그 회사가 망했으니 갚을 필요 없고 그래서 삼성 르노가 적자가 나도 계속 살고 있었어요. 버티는 거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의 주주, 특히 소액 주주에게 배당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이제 경제 민주화 운동에서 나온 얘기로. 그래서 그게 삼성의 한주 사기 운동이 그래서 펼쳐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불 수단이 다양해지는 거, 방금 말씀하신 지역 화폐. 지불 수단이 다양해지면 국가 통제가 어려워져요. 뭐 각자 경기도는 나 알아서 내가 발행하고 내가 알아서 난다. 그러면은 이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는 한국은행 지폐는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그 난다.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정말 민주화가 잘 돼야죠. 근데 그 지역에서 결국은 돈으로 뭐 지도자가 장난을 하면 뭐 지역화폐 어느 날 지역화폐가 일반화되면 다른 화폐보다도 지역화폐가 더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되겠죠. 근데 지역화폐를 남발해가지고 지역화폐를 가진 지역화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역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역화폐를 그냥 막 발행해가지고 자전거로 뭐 하나 싣고 가서 달걀 하나 산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이 좀 아무튼 어쨌든 예. 예, 그러니까 지자체 자율이 좋긴 하나 그게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지불 수단이 많아지는 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방종에 이르는 자유가 위험하듯이 이제 경제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난세 영웅이 탄생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의 큰 맥락에 있어서는 그런 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보통 질서는 지키면서 처신이 좋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국가 운영은 이렇게 그 도박하듯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위험하죠.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가는 게 옳은 처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